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신유아 자신이 아니었다. 헐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용 정장, 억지로 빗어 넘겨 포마드를 바른 어색한 머리카락, 그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까지. 그것은 그녀가 오늘 단 하루를 위해 급조해낸 가상의 인물, 선진그룹의 반개 사촌이라는 신유진의 모습이었다. 유하는 답답한 넥타이를 살짝 비틀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선진그룹.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부도 직전의 낭떠러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밀어붙였다. 상대는 JX그룹의 회장, 강태무,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이자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남자였다. 유하는 그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이 차라리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던 아버지의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맞선을 받아들이되 완벽하게 망쳐버리기로 결심했다. 강태무가 두 번 다시 선진그룹 쪽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가장 혐오스러운 파트너가 되어 그를 쫓아내는 것. 그것이 신유진이라는 남장 여자가 탄생한 이유였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운무의 입구에 섰을 때 유하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불안한 듯 두리번거렸다. 지배인의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시선이 그녀의 엉성한 정장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묵직한 미닫이 문이 열리자 방 안의 냉기가 마치 실체처럼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곳에 강태무가 있었다.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아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얼어붙을 듯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빈틈없이 정돈된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안녕하세요. 신유진입니다. 유하는 연습한 대로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차분한 톤과 달리 살짝 높고 불안정하게 울렸다. 그제야 강태무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뿔테 안경 너머로 그 시선을 마주한 유하는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의자를 요란하게 끌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서둘러 물잔을 집어들었다. 날씨가 꽤 덥죠?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물을 마시려다 계획대로 손을 떨어 물을 테이블 위로 쏟았다. 맑은 물이 값비싼 테이블볼을 적셨다. 유아는 과장되게 당황한 척하며 휴지를 찾았지만 강태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늦었군요. 약속 시간에서 15분 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쏟아진 물이나 그녀의 불안한 연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했다. 아,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유하는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으며 휴지로 테이블을 닦는 신용을 했다. 유하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 남자는 돌부처인가? 보통의 까다로운 재벌 3세라면 감히 자신을 기다리게 한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칠칠치 못한 태도에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무는 그저 그녀의 서툰 연기를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오히려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신유진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진그룹의 반계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유하는 신유진이 평범한 유학생이라는 설정을 떠올렸다. 아,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경영 같은 건 잘 모르고 예술, 뭐 그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어수룩함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예 철없고 상식 없는 여자로 보여야 했다. 사실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해요. 집에도 유기견을 10마리나 키우고요. 유하는 일부러 과장되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결혼하면 남편 될 사람도 저만큼 동물을 사랑해야 해요. 침대에서도 같이 자야 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그가 질색하는 표정을 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강태무는 그저 고개를 까딱할 뿐이었다. 동물 알레르기가 있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채를 지어주면 될 테니까. 그의 대답은 유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돈과 논리로 해결하려 들었다. 그녀의 약점들은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JX그룹의 총수에게 10마리의 개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그저 비용일 뿐이었다. 유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 남자의 얼음장 같은 평정심을 깨뜨려야 했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결혼은 그냥 형식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재벌 가문 중 하나인 JX그룹의 수장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유아는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강태무의 반응은 여전히 미미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었다. 자유로운 연애라 좋습니다. 하지만 JX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은 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는 그녀의 도발을 마치 사업 제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듯 받아쳤다. 유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괴물이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다. 그녀의 모든 시도는 완벽한 논리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이토록 경멸하는 남자에게 그룹의 운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변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핵심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신유진 씨, 아니, 선진그룹의 신유하 씨. 강태무가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유하의 심장이 쿵 하고 얼어붙었다. 그가 어떻게? 그 어설픈 연극은 그만두시죠. 신 회장께서는 따님을 보낸다고 하셨지 이런 어릿광대를 보낸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남장, 이 연극,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아니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신유아라는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쪽 정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룹이 그 모양이 된 거겠죠. 강태무는 태블릿 PC를 밀어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신유아의 상세한 프로필이 떠 있었다. 유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죠? 그녀는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다. 더 이상 신유진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재미있었으니까. 선진그룹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처절한지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의 잔인한 말에 유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무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모욕하겠다는 겁니까? 유하의 목소리는 이제 본래의 낮고 침착한 톤으로 돌아왔다. 두꺼운 안경 뒤에 가려졌던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눈빛을 본 강태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처음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본 듯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선진그룹을 살리는 조건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JX에 넘기는 거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하가 절망감에 입술을 깨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음식을 든 직원이 들어왔다.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던 탓일까. 직원은 방 안의 살얼음 같은 분위기에 당황한 듯 문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들고 있던 쟁반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뜨거운 전복죽 그릇, 은수저, 그리고 날카롭게 잘 닦인 과도 한 자루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유하의 시선은 단 하나에 고정되었다. 쟁반에서 미끄러진 과도, 그것은 정확히 강태무의 얼굴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피할 시간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유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신유아라는 굴욕적인 페르소나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가로질러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수년간 혹독하게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빠르고 군더더기 없었으며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공중에서 그녀는 강태무의 얼굴에 닿기 직전의 과도 손잡이를 정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강태무의 어깨를 밀어내며 그를 의자 뒤로 넘어뜨렸다. 쨍그랑, 쿵, 접시 깨지는 소리와 육중한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직원의 겁에 질린 비명과 유하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유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도를 손에 쥔 채 강태무의 위에 엎드려 그를 완전히 제압한 자세였다. 헐렁했던 정장 재킷은 벗겨져 나갔고 억지로 넘겼던 머리카락이 풀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를 드러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었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신유진의 것도 신유하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극도의 긴장 속에서만 나오는 냉철하고 훈련된 자의 목소리였다. 강태무는 자신을 덮친 여자를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이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의 확신에 찬 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 과도를 낚아챈 방식,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방금 전의 살기 어린 냉철함을 훑어보았다. 이 움직임.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군. 그림자 팬텀에게서나 볼 수 있는 움직임이야. 유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무. 이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방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겁에 질린 직원은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며 사색이 되었고 유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방금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감춰야 할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가장 경계해야 할 남자의 눈앞에서 드러내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 쥔 과도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강태무는 자신을 덮친 여자의 무게와 그녀의 손에 들린 칼날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석과 섬뜩한 확신이었다. 그림자 팬툼. 그가 지난 1년간 JX 그룹의 자원을 총동원해 추적해온 재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해결사의 이름이었다. 팬텀은 불가능한 보안을 뚫고 흔적 없이 정보를 빼내며 때로는 기업의 치부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도려내는 자였다. 강태무는
팬텀이 연루된 몇몇 사건의 희미한 CCTV 영상과 보고서를 검토했었다. 그리고 방금 신유아가 보여준 움직임, 테이블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순발력, 공중에서 칼날의 궤적을 정확히 읽고 손잡이를 낚아채는 완벽한 제어력, 그것은 평범한 재벌가 상속녀가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리 알니스의 고급 기술 데카데나 디케이드나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강태무가 팬텀의 유일한 단서로 확보했던 어느 유럽은행의 보안 영상에서 스치듯 보였던 바로 그 움직임이었다. 그는 이 맞선 자리에 나온 여자가 선진그룹의 절박한 상속녀 신유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한 것은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자존심을 세우는 정도였다. 이런 어설픈 남장 연극은 예상 밖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절박함이 낳은 유치한 기만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신유아는 단순히 자신을 감추려던 것이 아니었다. 신유진이라는 어수룩한 남장, 그리고 평소에 신유아라는 무능한 상속녀의 모습 모두가 이중, 삼중의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베일에 쌓인 해결사 팬텀이었다. 이게 무슨 유아가 황급히 그의 몸에서 비켜나며 칼을 등 뒤로 감췄다. 그녀는 다시 불안과 당황으로 가득 찬 신유진의 가면을 쓰려 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함을 연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레스토랑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직원을. 지배인은 바닥에 엎드려 빌 기세였다. 강태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지도 않은 채 오직 유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당황한 표정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필요 없다. 모두 나가. 강태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명령에 지배인과 직원은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쿵, 무거운 미닫이 문이 다시 닫히고 방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음식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유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강태무는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지막 패를 노출해버렸다. 당신, 유하가 입을 열었다.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강태무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방금 다 확인했으니까. 그는 유하의 등 뒤로 감춘 손을 쳐다보았다. 그 칼, 이리 주시죠. 선진그룹의 상속녀께서 흉기를 들고 JX그룹의 회장을 위협하는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유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그가 팬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과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위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구하려던. 구해.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 그건 반응이었지.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반응. 그는 유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와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선진 그룹을 살리기 위해 JX의 안주인이 되겠다고 찾아온 여자가 사실은 업계 최고의 해결사 팬텀이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시나리오 아닌가.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유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전 그저 운동을 좀 했을 뿐이에요. 유하가 마지막까지 부인했다. 운동이라. 호신술 학원에서 칼리 아르니스의 실전 기술까지 가르쳐주는 줄은 몰랐군. 신유아 씨, 당신의 그 운동 덕분에 유럽의 한 은행은 5천만 유로를 도둑맞았고 라이벌 기업의 비리 장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강태무가 나열하는 사실들에 유하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팬텀의 행적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적을 신유와 바로 자신과 연결 짓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군요. 그녀가 차갑게 받아쳤다. 증거? 강태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신유아 씨, 당신은 지금부도 직전의 기업을 살리려고 내 앞에 앉아 있어. 당신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나에게는 오직 사실과 활용 가치만이 중요할 뿐이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분을 그녀에게 불쑥 내밀었다. 당신의 비밀, 아주 비싼 값이 매겨지겠군. 선진그룹의 운명보다 더.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녀가 팬텀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다면 선진그룹은 회생 불가를 넘어 공중분해될 것이고 신유아 자신은 범죄자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유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맞선을 망치려던 계획은 오히려 자신을 가장 강력한 족쇄로 올가매는 결과를 낳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 그녀 가족의 운명까지도. 원하는 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과도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이 지루한 맞선이 이렇게 흥미로운 사냥으로 변모할 줄은 몰랐다. 그는 원래 JX그룹 내부의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텀을 고용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팬텀이 스스로 그것도 가장 절박한 약점을 쥔 채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 결혼 당연히 없던 걸로 합니다. 강태무가 선언했다. 유하가 원했던 결과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어떤 해방감도 주지 못했다. 당신 같은 위험한 여자를 JX의 안주인으로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 당신의 그 어설픈 연기 덕분에 내 시간만 낭비했군. 그는 방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유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끝인가? 그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쥐고 떠나는 건가? 아니, 이 남자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절대 사냥감을 놓아주지 않는 포식자였다. 강태무는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만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신유아 씨가 아닌 팬텀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지.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당신의 그 재능, 이런 유치한 연극에 낭비하기엔 아깝지 않나?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멈칫했다. 그리고 유하에게로 다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 12시 블랙스톤 빌딩 펜트하우스. 신유하가 아니라 팬텀으로 와. 선진 그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테니까.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유하는 숨을 참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굳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고 유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음식 냄새와 그녀의 절망감이 뒤섞여 역겹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태무, 그는 그녀의 비밀을 눈치챈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밀을 이용해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자정, 블랙스톤 빌딩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깔고 있었다. 신유아는 더 이상 엉성한 남장을 한 신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작전용 슈트에 머리를 높게 묶고 얼굴의 절반을 그림자에 감춘 팬텀의 모습으로 그곳에 섰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감은 이미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냥꾼에게 덫을 잘못 밟힌 맹수였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고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관제탑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관제탑의 주인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무는 레스토랑에서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유하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고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늦지 않았군. 팬텀. 그가 낮게 읊조렸다. 신유아가 아닌 그녀의 비밀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하듯 불렀다. 나를 여기 부른 이유가 뭐죠? 유하가 대답 대신 방 안의 보안 시스템을 빠르게 훑으며 물었다. 음성 변조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에서의 불안정한 톤과 완전히 달랐다. 낮고 건조하며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선진 그룹을 이대로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이라면 시간 낭비입니다. JX 그룹도 타격이 클 테니까. 그제야 강태무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타격? 물론 있겠지. 하지만 JX는 감당할 수 있어. 선지는 아니지만 그는 태블릿 화면을 유아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선진 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과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막아야 할 어음 목록이 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정보력 하나는 인정하죠.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이 정보를 터뜨리기 전에 내게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겁니까? 유하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무는 그녀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유하에게 다가왔다. 무릎 꿇는 것 따위엔 관심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재능이니까. 그가 태블릿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는 JX 그룹의 내부 서버 구조로 보이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다. 보다시피 JX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누군가 내 집 안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유하는 미간을 좁혔다. JX 그룹의 보안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당신네 보안팀은 폼으로 있습니까? 보안팀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강태무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내 사람을 믿지 않아.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필요한 건 외부의 유령이야. 흔적 없이 침투하고 조용히 목표를 제거하며 통제 가능한 유령. 그제야 유아는 그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고용하려 하고 있었다. 물론 그 방식이 지극히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그래서 나더러 JX의 내부 스파이를 잡아내라고? 내가 왜 당신을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죠? 선진 그룹을 위해서. 강태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거래를 제안하지. 이 지루한 맞선 놀이는 집어치우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야. 신유하와 강태무가 아니라 팬텀과 JX 그룹의 계약을.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앞으로 6개월, 팬텀은 JX그룹의 독점적인 해결사로 일한다. 내가 지시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내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임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정보는 JX에 귀속되며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의뢰는 일절 받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하는 실소를 터뜨렸다. 6개월간의 노예 계약이군요. 내가 거절한다면? 거절? 강태무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반문했다. 선택지는 없어, 신유하 씨.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할 거야. 첫째, 선진그룹의 모든 자금줄을 막아버릴 거다. 72시간 안에 당신의 아버지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겠지. 그의 잔인한 말에 유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강태무는 멈추지 않았다. 둘째, 팬텀의 모든 활동 내역을 언론과 검찰에 넘길 거다.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에서 벌인 일들, 그 증거들 내가 꽤 많이 확보했거든. 선진그룹의 상속녀가 사실은 국제적인 기업 해결사였다는 스캔들. 아주 볼만하겠군.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그는 유아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가 팬텀으로서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비밀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강태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하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 계약의 대가는 뭐죠? 6개월간 당신의 개가 되어주는 대가 말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는 감정적인 여자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를 할 줄 아는 냉철한 상대를 선호했다. 선진그룹의 브리지론, 브리지로운을 제공하겠다. 그가 말했다. 파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 경영권은 건드리지 않지. 하지만 그 대출금은 정확히 6개월 뒤가 만기야. 당신이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만기를 연장하고 정상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해 보지. 실패한다면 알지. 그는 유하를 철저히 올감했다. 선진그룹을 인질로 잡고 6개월간 그녀를 완벽하게 부려먹겠다는 속셈이었다. 유하는 눈을 감았다.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 선진그룹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임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요. 계약하죠. 유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활동에 대해 JX의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만 보고하고 당신의 지시만 받습니다. 그리고 내 정체는 JX 내에서도 극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당연한 소리. 강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팬텀을 쓰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는 테이블 서랍에서 또 다른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밀었다. 이건 JX의 보안 시스템에 구멍을 낸 완벽하게 암호화된 통신 장치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걸로 하지. 계약서 세부 조항도 안에 들어있어. 유아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새로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무를 노려보았다. 한 가지만 묻죠. 강태무 회장, 당신 대체 언제부터 날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 맞선 자리에서 전부 연기였나요? 그녀는 이 굴욕적인 상황의 시작을 확인하고 싶었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레스토랑에서 처음 알았지.
난 그저 무능하고 절박한 상속녀를 만나러 갔을 뿐이야. 당신이 그 어설픈 연극을 하고 그 칼을 잡기 전까지는 그는 유하의 가장 큰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팬텀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JX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고려하고 있었지. 그런데 당신이 제 발로, 그것도 가장 큰 약점을 쥔 채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군. 신유아 씨, 당신은 내게 아주 비싼 선물을 안겨준 거야. 그의 말은 유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품에 안고 돌아섰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1초라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그녀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태블릿을 확인해, 팬텀. 이제부터 당신은 JX그룹의 유령이다. 강태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게 울렸다. 유하는 묵직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무는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작은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 블랙스톤 빌딩의 그림자를 벗어난 신유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6개월. 그녀의 자유와 맞바꾼 선진그룹의 연명 기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진그룹의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번화가 뒤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팬텀의 아지트이자 신유하라는 가면을 완벽히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겉보기와 달리 오피스텔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고성능 서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검은 작전복을 벗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VIP 병실 CCTV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모니터 속의 아버지는 쇠약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맞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유하는 선진그룹의 무능한 상속녀 신유하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태무 회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당분간은 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푹 쉬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지금 아버지를 지탱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이 무거운 이중 생활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신유하로서의 역할을 마친 그녀는 다시 팬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태무가 건넨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았다.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복잡한 암호키를 입력하자 태블릿이 JX그룹의 내부 다크넷 서버에 접속되었다. 곧이어 첫 번째 임무가 화면에 떠올랐다. 프로젝트 제우스, 내부 데이터 유출, 핵심 설계 도면이 경쟁사로 넘어간 정황 포착, 72시간 내 유출 경로와 배후를 색출할 것. 프로젝트 제우스, JX그룹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은 핵심 사업이었다. 유하는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유출되었다면 JX그룹은 상상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강태무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72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했다. 유하는 자신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팬텀으로서 그녀는 JX그룹의 보안망을 뚫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강태무는 그녀에게 제한된 내부 접근 권한을 제공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권한만으로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짓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유하는 비웃었다. 강태무가 준 것은 정문 열쇠였지만 팬텀은 언제나 환풍구를 이용했다. 그녀는
강태무가 제공한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척하면서 JX 서버의 가장 취약한 지점, 유지 보수용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의 심장부로 조용히 침투했다. 방화벽은 그녀의 침입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JX의 거대한 데이터 로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출은 분명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내부 시스템에 완벽하게 위장해 숨어든 악성 코드의 소행일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수백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던 유하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이상한 데이터 패킷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설계도 파일이 전송된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일을 호출하기 위해 심어진 아주 작은 크기의 악성 스크립트였다.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면 일상적인 시스템 호출로 오인하고 넘어갈 수준의 교묘함이었다. 이건 유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스크립트의 작동 방식, 데이터를 조각내어 암호화하고 정해진 시간차가 아닌 불규칙한 패턴으로 외부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유하는 이 서명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JX 서버에서 잠시 빠져나와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팬텀으로서 지난 몇 년간 축적해온 전 세계 기업 스파이들의 디지털 지문이 저장된 곳에 접속했다. 그리고 방금 JX에서 발견한 스크립트의 코어 로직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일치하는 시그니처, 파일럿 프로젝트, SJ 파이낸셜스, 타깃, 선진그룹 재무팀 서버, 공격 시기 3개월 전. 유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지금 JX 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이 정교한 방식은 정확히 3개월 전 선진그룹의 재무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때 선진그룹의 무능한 IT팀은 단순한 서버 과부하 혹은 외부의 디도스 공격 정도로 치부했었다. 유하 자신도 당시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능한 딸을 연기하고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팬텀으로서 이 공격의 잔해를 몰래 수집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을 뿐이었다. 선진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악화나 시장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선진그룹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가 이제는 JX그룹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다. 유하는 모니터에 떠 있는 두 개의 코드 조각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선진그룹을 죽였고 다른 하나는 JX그룹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무에게 고용된 해결사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복수전이기도 했다. 유하는 이를 악물었다. 선진그룹을 이렇게 만든 배후, 강태무는 그저 내부의 스파이를 찾고 있겠지만 자신은 그 스파이 너머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 속의 적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태무의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에게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까? 선진그룹과의 연관성을 지금 밝혀야 할까? 유하는 망설였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강태무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더욱 옥죄일 것이고 선진그룹의 자네마저 집어삼키려 들지도 모른다. 그는 믿을 수 없는 남자였다. 유하는 팬텀으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출 경로 파악 완료. 인사관리팀 서버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로 위장한 악성 스크립트 발견. 내부 조력자 소행으로 추정됨. 현재 로그 분석 중. 그녀는 JX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적의 서명과 선진그룹과의 연관성은 철저히 숨겼다.
보고서를 전송하자 몇 초도 되지 않아 답신이 왔다. 단 한 단어였다. 찾아내. 강태무의 차가운 명령이었다. 유하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래, 찾아내 주지. 당신의 적, 그리고 나의 원수를. 그녀는 다시 JX의 서버로 접속했다. 이제부터는 강태무의 감시를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위한 단서를 찾아야 하는 이중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신유하, 아니 팬텀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48시간 넘게 JX그룹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백만 개의 로그 파일과 암호화된 패킷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발견한 악성 스크립트, 즉 선진그룹을 공격했던 바로 그 서명은 JX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기생충처럼 숨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유출이 아니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 JX의 심장을 노린 고도로 조직된 기업 전쟁이었다. 유하는 이 사실을 강태무에게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지 고심했다. 선진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순간 그는 이 약점을 이용해 자신과 선진 그룹을 더욱 강하게 올가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JX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 조각들을 자신의 슈퍼컴퓨터로 분석했다. 데이터가 유출된 최종 목적지는 파나마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아르고스 인베스트였다. 이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JX그룹의 글로벌 금융 추적망 GFT에 접근해야만 했다. 그것은 강태무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유하는 암호화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최종 목적지 확인, 파나마 아르고스 인베스트, 실소 유주 확인을 위해 JXGFT 접근 권한 요청. 메시지는 간결했다. 팬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답변은 즉각적이었다. 요청 거부. 본사 B7층 메인 서버실. 30분 내로. 직접 보고할 것. 유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강태무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영역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는 팬텀을 통제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과시이자 시험이었다. 유하는 검은 슈트를 다시 챙겨 입었다. JX그룹 본사 빌딩은 철옹성이었지만 강태무가 제공한 비상접근 루트는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약속된 시간, 정확히 B7층 서버실에 도착했다. 거대한 서버들의 냉각기 소음이 낮게 울리는 그곳은 극도로 차갑고 무균 상태의 공간이었다. 강태무가 방 중앙에서 홀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경호원 한 명조차 없었다. 그는 팬텀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GFT가 왜 필요하지? 당신 임무는 내부 유출자를 찾는 것일 텐데. 그의 목소리는 서버 소음보다 더 차가웠다. 내부 유출자는 외부의 적과 연결된 통로일 뿐입니다. 유하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의 정체를 알아야 내부 조력자의 동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 인베스트의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유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뿔테 안경과 어설픈 남장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은 레스토랑에서 과도를 낚아챘을 때와 같았다. 강태무는 그녀를 몇 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 혹은 절박함이 만들어낸 전문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메인 터미널을 가리켰다. 10분 주지. 내 앞에서 직접 증명해봐.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은 허락인 동시에 또 다른 시험이었다. 유아는 망설임 없이 터미널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JX의 GFT 시스템은 복잡했지만 팬텀에게는 익숙한 구조였다. 그녀는 강태무의 감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파나마의 유령 회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케이맨 제도의 또 다른 유령 회사, 스위스의 비밀 계좌, 그리고 마침내 유하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뜬 최종 소유주의 이름, 그것은 JX그룹의 이름이 아니었다. 화영그룹, HO, 영그룹, 산하위장 자회사, 유아가 낮게 읊조렸다. 화영그룹,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영그룹, 프로젝트 제우스를 두고 JX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의 적수였다. 박 회장이 결국 선을 넘었군. 강태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도둑질이 아니라 JX의 존립을 건 전면전 선포였다. 그들이 JX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를 통해 유하가 상황을 정리했다. 강태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유하보다 몇 수 앞서 돌아가고 있었다. 화영이 JX를 공격한 건 이해가 돼.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지?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그 악성 스크립트, 그 방식이 너무 정교해. 마치 시험을 거친 것처럼.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하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유하는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JX 같은 대어를 낳기 전에 작은 목표물을 먼저 공격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시장의 취약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녀는 강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선진그룹 역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녀는 선진그룹이 이미 3개월 전에 당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강태무는 선진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그에게 선진그룹은 실패한 맞선 상대이자 헐값에 인수할 수도 있었던 부실 기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부실 기업이 화영그룹의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었다. 화영이 선진을 흔들고 동시에 JX의 기술을 훔친다. JX와 선진의 연결고리를 끊고 둘 다 무너뜨리려는 속셈이군. 강태무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의 이 불안한 동맹은 이제 공동의 적을 확인했다. 강태무는 유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핵심 변수였다. 당신의 6개월 계약이 더 복잡해졌군, 팬텀. 강태무가 말했다. JX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 그리고 화영그룹이 어떻게 선진에 접근했는지도 알아내. 이것은 명령이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웠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 접근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유하는 아지트로 돌아왔다. 강태무와의 만남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화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다. 그녀는 즉시 선진그룹의 내부 서버, 아버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그녀만의 백도어로 접속했다. 그녀는 3개월 전 선진그룹이 치명타를 입었던 시기에 재무 및 RD 로그를 다시 샅샅이 뒤졌다. 화영그룹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선진의 방화벽을 뚫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선진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불법 전송된 기록. 그 전송을 승인한 내부 코드. 유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코드는 선진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이자 그녀의 작은아버지 뻘되는 최이사, 다이렉터 초이의 것이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믿고 따랐던 사람, 선진그룹 내부의 배신자. 화영그룹은
최 이사를 통해 선진을 무너뜨렸고 아마도 최 이사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JX그룹을 공격할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의 적은 JX의 강태무만이 아니었다. 화영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내부의 배신자. 유아는 모니터에 떠 있는 최 이사의 이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제 이것은 강태무와의 계약 이행을 넘어선 그녀 자신의 복수였다. 최 이사. 신유하가 자신의 아지트 모니터에 떠 있는 그 배신자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아버지의 병상, 파산 직전의 선진그룹, 그리고 JX그룹의 심장부에 심어진 바이러스. 모든 퍼즐 조각이 화영그룹과 최 이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물증이었다. 최 이사가 화영그룹과 접선하는 현장을 덮치거나 그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했다. 유아는 팬텀으로서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최 이사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24시간 감시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최 이사가 인천항 근처의 폐물류 창고 뒤 4구역에서 누군가와 접선할 것이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포착했다. 시간은 바로 오늘 밤 11시.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쉬웠다. 유하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덧칠 가능성이 높았다. 화영그룹이 혹은 최 이사 자신이 JX 내부의 스파이를 색출하려다 팬텀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덫을 피한다면 최 이사는 꼬리를 감출 것이고 선진그룹을 구원할 유일한 기회도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강태무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내부 배신자, 최 이사, 확인. 화영 측과의 물리적 접선 증거 확보 예정. 위치. 인천 물류 창고 디사. 23, 0시. 그녀는 일부러 간결하게 보고했다. 강태무가 이 작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의 답장은 차가웠다. 승인,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말 것. 그게 다였다. 지원도, 경고도 없었다. 유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팬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성공하면 그의 도구가 되고 실패하면 그는 또 다른 팬텀을 찾거나 이 기회에 선진그룹을 집어삼킬 것이다. 어둠이 내린 인천항. 바닷바람에 섞인 비린내와 낡은 금속의 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하는 검은 슈트 차림으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D사 창고를 관찰했다. 창고 주변의 경비는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다. CCTV는 사각지대가 명확했고 적외선 감지기 또한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구식 모델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초대장이었다. 유하는 미끼를 물기로 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창고의 가장 어두운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철제 선반들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중앙의 작은 사무실에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죽이고 사무실로 접근했다. 그곳에는 최 이사가 아닌 켜져 있는 노트북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하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사무실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다. 쾅!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그녀의 모습을 환하게 비췄다. 동시에 사방의 철제 선반 위에서 중무장한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소 12명, 그들의 총구가 정확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움직이지 마, 팬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이사였다. 그가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네가 JX의 강태무가 고용한 유령일 줄이야. 유하.
아니, 팬텀이라고 불러야 하나? 네가 이런 재주를 숨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군. 유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팬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화영그룹의 정보력은 내 상상 이상이다. 그들은 강태무가 맞선 자리에서 너를 만난 직후부터 너를 의심했지. 그리고 네가 신유진이라는 어설픈 연극을 했다는 걸 알고는 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모든 것이 강태무와의 그 끔찍한 첫 만남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선진그룹을 팔아넘긴 대가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유하가 최 이사를 노려보며 시간을 끌었다.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약 4미터 높이의 깨진 유리창. 넌 아무것도 몰라, 유하야. 선지는 어차피 끝났어. 나는 내 살기를 찾은 것뿐이다. 최 이사가 고함을 쳤다. 잡아. 최 이사의 명령과 동시에 유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운 선반 뒤로 몸을 숨겼다. 탕, 탕, 탕. 총알이 그녀가 방금 있던 자리를 꿰뚫었다. 그녀는 이 혼란을 틈타 준비했던 소형 섬광탄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순간 그것을 중앙으로 던졌다. 섬광이 터지며 모든 것을 하얗게 집어삼켰다. 용병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유하는 탈출구인 유리창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녀는 선반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시야를 회복한 용병 하나가 그녀의 등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유하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지만 총알은 그녀의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번졌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창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쿵!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거칠게 굴렀지만 쉴 틈이 없었다. 창고 밖에도 적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코너에 몰렸다. 왼쪽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검은 슈트를 적셨다. 바로 그 순간 끼익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세대가 굉음을 내며 컨테이너 야적장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유아가 있는 곳이 아닌 용병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용병들의 시선이 분산되었다. 뭐야, 경찰인가? 아니, 저 차량들은 JX의 알파팀이다. 혼란 속에서 유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강태무의 개입이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함정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파팀이 용병들과 교전을 벌이는 사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컨테이너 더미를 넘어 사라졌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둔 자신의 차량, 검은색 아우디 알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시동을 걸려던 순간 조수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기서 뭐하는? 유하의 손이 허벅지에 고정된 권총으로 향했지만 차에 올라탄 사람은 강태무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군. 당신 날 감시하고 있었어. 유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날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내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넌 실패했지. 강태무가 냉정하게 받아쳤다. 그는 뒷좌석에서 최고급, 9급 상자를 꺼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유아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태무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소독약이 묻은 거즈를 상처에 망설임 없이 눌렀다. 악, 유하가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 이사는 네가 팬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화영그룹도 마찬가지고 내 비밀은 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아. 팬텀. 그는 말없이 하지만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좁은 스포츠카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하는 자신의 피 냄새와 그의 차가운 손길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 그리고 그의 희미한 향수 냄새에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의 행동은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태무의 냉철함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자의 전략이었다. 그는 그녀를 덫으로 밀어넣어 최 이사와 화영그룹의 반응을 떠봤고 동시에 JX의 전력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산인 팬텀을 회수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어. 강태무가 붕대를 매듭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난 아무도 믿지 않아. 특히 비밀을 가진 여자는 더더욱. 그는 구급 상자를 닫았다. 최 이사는 이제 내 손으로 처리해. 내 팀이 움직인 이상 화영도 잠시 몸을 사릴 거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 그는 차문을 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유하가 물었다. 왜? 직접 온 거죠? 알파팀이면 충분했을 텐데. 강태무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땀과 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내 자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하는 홀로 남아 팔의 통증과 함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균열을 마주해야 했다. 아우디 R8이 어둠을 뚫고 아지트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신유아는 왼쪽 팔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강태무가 감아준 붕대는 이미 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고통은 날카로웠지만 그보다 더 뼈아픈 것은 실패의 굴욕감이었다. 아지트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최 이사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화영그룹도 마찬가지였다. 팬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적에게 노출된 약점이 되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자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는 자신을 도구가 아닌 그 무엇으로도 보지 않았다. 유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붕대를 풀고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총알이 스친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나 신경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붕대를 감았다. 팔에서 전해지는 통증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실패는 되돌릴 수 없지만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천항에서의 교전 데이터, JX, 알파팀의 움직임, 그리고 최 이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위성 영상을 분석했다. 강태무의 팀은 효율적이었지만 최 이사를 잡지는 못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놓아준 것일 수도 있다. 화영그룹이라는 더 큰 상대를 잡기 위해 최 이사라는 미끼를 살려둔 것이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은밀한 침투와 정보 수집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심리전이자 적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전이다. 최 이사는 코너에 몰린 쥐다. 쥐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유하는 최 이사가 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유일한 함정으로 그를 몰아넣어야 했다. 그녀는 JX의 암호화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강태무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자원이 필요했다. 최 이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야 함. 그의 해외 도박 자금줄, 특히 마카오와 연결된 계좌 추적이 필요함.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자원만을 요청했다.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JX 홍콩 지부의 금융범죄 전담팀을 연결해주겠다. 그들의 눈은 당신보다 정확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수십 개의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 이사가 지난 3년간 마카오의 불법 카지노와 사채업자들에게 진 도박 빚의 상세 내역이었다. 강태무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하는 모니터에 떠오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 목록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최 이사가 선진그룹을 팔아넘긴 이유,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도박 빚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약한 골이었다. 유하는 즉시 작전에 착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팬텀으로서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설계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JX 전담팀이 확보한 최 이사의 차명 계좌 정보를 이용해 마카오의 사채업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최 이사는 화영그룹으로부터 버림받았다. JX그룹이 그를 쫓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자산은 곧 동결될 것이다. 이 정보는 쥐덫에 놓인 치즈와 같았다. 빚에 굶주린 사채업자들은 즉시 반응했다. 동시에 유하는 또 다른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신유하의 이름으로 선진그룹의 법무팀에 연락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최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니 최 이사님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재무 결제 라인에 대한 긴급 내부 감사를 실시해 주세요. 물론 경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 이것은 양동작전이었다. 한쪽에서는 사채업자들이 최 이사의 숨통을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진그룹 내부의 감사팀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최 이사는 이제 화영그룹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될 터였다. 유하는 그가 화영그룹에 최후의 카드를 팔아넘기려 할 순간을 기다렸다. 강태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홍콩 지부 팀장에게서 팬텀이 어떻게 마카오의 지하 금융 세계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선진그룹 내부를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유아의 작전 계획도를 보며 드물게도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심리, 특히 절박함과 탐욕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이용할 줄 알았다. 그녀의 방식은 차가운 데이터 분석과 무자비한 심리 조작이 결합된 치명적인 예술과도 같았다. 강태무는 그녀가 인천항에서 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에 주목했다. 그녀가 최 이사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거지? 강태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유하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최 이사를 미끼로 화영그룹까지 끌어내리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사고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자산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다. 유하의 예측대로 최 이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마카오의 사채업자들은 당장 돈을 갚으라며 그의 가족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고, 선진그룹 내부 감사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거의 다 추적해냈다. 그는 화영그룹의 박 회장에게 필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마지막 자료가 있습니다. 선진그룹의 원천 기술 설계도 원본입니다. 이것만 넘기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화영그룹은 이미 JX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팬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최 이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덜덜 떨며 마지막 탈출구를 생각했다. 유하는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최 이사가 선진 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원천 기술을 빼돌리려 할 때 그를 현장에서 덮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최 이사의 사무실 CCTV와 서버 로그를 동시에 감시했다. 예상대로 최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며 컴퓨터를 켰다. 걸려들었어. 유하가 낮게 읊조리며 JX 알파팀의 대기 위치를 확인했다. 강태무는 이번에는 그녀의 요청 없이도 백업팀을 준비시켜 두었다. 최 이사의 손가락이 서버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 이사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컴퓨터를 켜는 척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다. 유하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비상구? 그녀는 급히 건물의 모든 CCTV를 돌려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목표가 서버가 아니었어. 젠장. 유하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이사는 서버 접속을 시도하는 척하며 그녀의 시선을 속인 것이다. 그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유하가 최 이사의 차량 경로를 추적하는 순간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보안실이었다. 무슨 일이죠? 유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방금 신 회장님의 VIP 병실 보안 시스템이 전부 다운되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유하의 눈앞이 하얘졌다. 최 이사의 마지막 카드는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질이었다. 차가운 공포가 신유하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병원 보안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명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최 이사, 그 늙은 쥐새끼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발악은 그녀가 팬텀으로서도 신유하로서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점,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화영그룹, 선진의 기술, JX의 임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아지트의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최 이사의 도주 경로, 마카오의 자금 흐름, JX의 서버 로그. 이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의 팔에 감긴 붕대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인천항에서의 실패가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무의 암호화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팬텀으로서 보고하고 자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의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팬텀의 프로토콜을 깨는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절박함을 그에게 드러내야만 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화면이 켜지고 강태무의 냉정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무슨,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유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팬텀의 기계적인 톤이 아니었다. 최 이사가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유하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화면에 비친 것은 JX의 유령 해결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절박한 딸, 신유하였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그가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강태무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팬텀이 아닌 신유하로서 그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 그녀는 그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더욱 옥죄거나 자산 가치 하락 따위의 냉소적인 말을 내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무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와 무서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는 팬텀을 다루는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JX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응징하려는 포식자였다. 최 이사의 현재 위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유한은 자신의 메인 컴퓨터로 달려갔다. 마지막으로 잡힌 건 병원을 빠져나가 서해안 고속도로로 향하는 구급차입니다. 위장한 겁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패닉에 빠졌던 뇌가 팬텀의 분석력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알파팀, 코드레드, JX의 모든 보안 자원을 동원한다. 강태무는 자신의 시스템에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유아 씨,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JX의 최우선 보호 대상이다. 최 이사는 내 구역에서 사냥을 벌였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계약 관계도 비즈니스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의지뿐이었다. 유한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팬텀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녀가 신유아로서 지키고자 하는 것까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것을 감히 건드렸다. 그가 어디로 갈까요? 밀항하려는 걸 겁니다. 화영그룹은 그를 버렸으니 마지막 기술 원본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속셈이에요. 인천항.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를 떠올렸다. 강태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난번 당신이 당했던 그 물류창고 근처야. 그는 그곳 지리에 익숙하고 미리 도주로를 마련해 뒀을 거다. 마카오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지. 그는 이미 JX의 위성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지름길을 안 돼. 강태무가 단호하게 막았다.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그리고 부상까지 입었. 현장 지휘는 내가 한다. 당신은 내 눈이 되어줘야 해. 최 이사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건 당신이니까. 그는 그녀를 도구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었다. 유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했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 자신이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예상 도주 경로는 디사 창고가 아니라 그 옆에 폐쇄된 제3 부두일 겁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JX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니까. 그녀는 팬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제시했다. 좋아. 알파팀이 10분 내로 제3 부두를 포위한다. 당신은 JX의 전술 지휘 시스템에 접속해. 지금부터 당신은 내 눈이고 나는 당신의 칼이다. 팬텀. 강태무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미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전장에 나서는 지휘관이었다. 화면이 꺼졌다. 유한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강태무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까지 함께 짊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었다.
그녀는 JX의 전술 시스템에 접속하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모니터에 집중했다. 제3부두의 위성 사진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인천항 제3부두는 차가운 밤비에 젖어 있었다. 낡은 금속이 비에 쓸려 짙은 녹 냄새를 풍겼고 바닷바람은 컨테이너 사이를 울부짖듯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JX그룹의 알파팀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제3씨 창고에 억류된 신 회장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하의 아지트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유하는 자신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JX의 전술 지휘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태무의 이어피스로 직접 연결되었다. 그녀의 부상당한 팔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목표물 3, C 창고, 중앙부, 열 감지, 스캔 확인. 2명입니다. 한 명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강태무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는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이동식 지휘 차량 안에 있었다. 최 이사는 무장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 팬텀. 그는 구급차에서 탈취한 대형 산소통을 휠체어에 결박했다. 단순한 산소 공급용이 아니야. 폭발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하의 숨이 멎었다. 최 이사는 아버지를 인간 폭탄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지. 심리전으로 간다. 그가 외부와 연락할 유일한 통로인 무전기를 해킹했다. 녀석의 통신망에 접속해. 네가 직접 그를 흔들어. 강태무의 명령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믿는다는 기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팬텀의 것이었다. 최 이사님, 유하예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창고 안 최 이사는 휠체어에 앉은 신 회장 옆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다가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경악했다. 네, 네가 어떻게? 지금 항구 밖에는 JX의 팀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보트는 오지 않아요. 유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마카오의 그 빚쟁이들, 그들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화영그룹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갈 곳이 없어요, 이사님.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최 이사의 마지막 희망을 베어냈다. 닥쳐.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최 이사가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네가 그 망할 맞선 자리에서부터 모든 걸 망쳤어. 넌 그냥 조용히 시집이나 가는 무능한 년인 척했어야지. 왜 팬텀 같은 괴물이 돼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하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강태무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계속해. 거의 무너졌어.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했나요? 유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평생 당신을 믿었던 분입니다. 당신의 도박빚, 그 모든 걸 알고도 당신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하셨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분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어. 거짓말 마. 최 이사가 휠체어를 거칠게 걷어찼다. 쇠약한 신 회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유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영감이 내 공로를 전부 가로챘어. 난 평생 개처럼 일했는데 결국 내게 남은 건 빚뿐이었다고. 이제 와서 가족? 웃기지 마. 바로 그때 최 이사가 산소통의 밸브를 거칠게 열어젖혔다. 모두 끝이다. 이 밸브를 열었다. 10분. 아니, 5분이다. 5분 안에 보트가 오지 않으면 우린 다 같이 여기서 폭발하는 거야. 유하는 모니터의 열 감지 화면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창고 내부에 순식간에 유증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무 씨, 안 돼요. 진입하면 알고 있어.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알파팀 B플랜으로 전환한다. 저격수 준비. 안 돼. 아버지가 다쳐요. 유하가 절규했다. 저격은 불가능했다. 최 이사가 휠체어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다. 대안이 있나, 팬텀? 강태무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유하는 창고의 낡은 설계도를 미친 듯이 훑어보았다. 있었다. 대안. 하지만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제3부두지하 폐쇄된 배수 터널이 있습니다. 창고 바닥으로 바로 연결되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겠어요. 미쳤어? 강태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그 몸으로 부상당한 팔로 그 차가운 물속을 통과하겠다고? 이건 명령 불복종이다. 당장 그 자리에 있어. 유하는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내 아버지를 구하는데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요, 회장님. 그녀는 아지트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속으로 검은색 아우디 R8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젠장. 이동 지휘 차량 안에서 강태무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모니터에 잡힌 유하의 차량을 노려보았다. 알파팀, 5분 뒤 창고 정문으로 양동 작전을 개시한다. 팬텀을 엄호한다. 목표물이 창고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되 절대로 쏘지 마.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 역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유아는 차가운 바닷물이 폐쇄된 터널 안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상당한 팔의 상처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보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다. 마침내 그녀는 창고 바닥에 낡은 배수구 덮개를 밀어 올렸다. 쇳소리가 났지만 창고 내부는 이미 최 이사의 광기 어린 독백과 가스 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쥐 죽은 듯이 기어 나와 거대한 크레이트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공기는 산소와 유증기가 뒤섞여 질식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휠체어에 축 늘어진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덜덜 떨고 있는 최 이사를. 최 이사. 그녀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최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유하, 네가 어떻게, 밖에서, 여기서 끝내요. 유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양손을 들어 보였다. 부상당한 왼쪽 팔이 무력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아버지를 놔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돈, 내가 어떻게든, 돈, 최 이사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돈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난 이미 끝났어. 너도, 내 애비도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가 라이터를 켜려고 손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쾅, 창고 정문에서 알파팀의 양동 작전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찌그러졌다. 최 이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탈출구가 막혔다는 절망감. 그는 모든 분노를 눈앞의 유하에게 돌렸다. 내년 때문이야, 모든 게. 그는 라이터 대신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유하를 향해 겨누었다. 유하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은 평소의 팬텀처럼 빠르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쿵. 창고 옆에 작은 사무실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태무였다. 그는 유하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탕. 총성이 고막을 찢었다. 유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태무가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가 낮게 신음하며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강태무,
그가 그녀를 대신해 총을 맞았다. 최 이사는 예상치 못한 강태무의 등장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유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잊은 채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이 최 이사의 총을 쥔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부상당한 왼쪽 팔꿈치로 최 이사의 명치를 찍었다. 악, 최 이사가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권총과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목표 제압, 회장님, 알파팀이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최 이사를 결박하고 강태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유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휠체어로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신 회장은 의식을 잃었지만 미약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으로 옮기는 것을 보며 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강태무와 마주쳤다. 그는 크레이트의 등을 기댄 채 알파팀 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유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했고 부상을 입었다. 멍청한 짓을. 강태무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유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빗소리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들만이 아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제3부두의 총성이 멎은 지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선진그룹의 최 이사가 비리, 횡령, 그리고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 배후에는 화영그룹의 불법적인 기업 사냥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JX그룹은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은 강태무 회장의 냉철한 결단력을 칭송했다. 병원 특실. 신유아는 앙상하지만 평온하게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아직 완전한 기력을 되찾지는 못했다. 신 회장은 깨어난 직후 유하의 손을 붙잡고 단 한마디를 했다. 유하야, 미안하다. 그리고 선진을 부탁한다. 그 말 한마디로 선진그룹의 무거운 왕관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넘어왔다. 유하는 더 이상 팬텀의 검은 슈트도 신유진의 어설픈 남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인천항에서 입은 팔의 부상은 잘 치료되었지만 강태무가 어깨에 총을 맞던 그 순간의 기억은 선명한 흉터처럼 그녀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선진그룹 회장실. 한때 아버지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유아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JX그룹에서 제공한 6개월짜리 브리지론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아직 유효했다. 최 이사는 잡았지만 JX의 내부 유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고 선진의 재정은 여전히 벼랑 끝이었다. 그녀는 팬텀으로서의 임무와 신유하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 부상당한 어깨를 빌미로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까? 아니면 선진그룹을 이대로 집어삼킬까? 그녀가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실에서 긴급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JX그룹의 강태무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유하의 심장이 낮게 쿵 하고 울렸다. 팬텀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선진그룹의 회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섰다. 그의 왼쪽 팔은 여전히 최고급 검은색 슬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부상은
그가 그날 밤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레스토랑에서 신유진을 내려다보던 그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늠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마치 무표정한 가면 뒤에 미세한 균열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유아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는 인천항의 그 밤만큼이나 팽팽했다.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 강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안정되셨습니다. JX 의료원 측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유하가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어깨는 총알은 제거했어. 뼈는 건드리지 않았군.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회복이 빨라서 자산가치 하락은 없을 것 같으니 안심해도 좋아. 유하는 그의 비꼬는 듯한 농담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6개월짜리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본론을 말씀하시죠, 강 회장님. 선진그룹의 운명은 아직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계약, 그리고 당신의 부상,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정면으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강태무는 그녀의 당돌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유하가 서명했던 팬텀으로서의 6개월간의 노예 계약서 원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최 이사는 잡았고 화영그룹은 치명타를 입었지. 프로젝트 제우스의 기술 유출은 막았어. 당신은 계약의 핵심을 이행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최 이사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종류의 절망을 상징하던 물건, 치직, 불꽃이 일었다. 강태무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한쪽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를 올감했던 족쇄가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보로 했던 계약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유화가 제가 되어가는 계약서를 보며 물었다. 계약 종료. 당신은 자유야, 팬텀. 아니, 신유화 회장. 강태무가 라이터를 껐다. 하지만 선진의 브리지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계약이 없으면 선진은 당장 내일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하가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그렇지. 강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훨씬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왔어. 유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가 아니었다. JX그룹과 선진그룹 간의 상호기술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서. 유하의 눈이 커졌다. JX가 선진의 부채를 인수하고 대신 선진의 R&D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신규 투자하며 두 그룹이 공동으로 화영그룹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니었다. 포식자의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등한 동맹 제안이었다. 왜죠? 유하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선진을 헐값에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대등한 파트너십이죠? 내가 필요한 건 죽어가는 선진 그룹이 아니니까. 강태무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필요한 건 선진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능한 리더야.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그 지루한 맞선 자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무능한 상속녀를 예상했어. 그런데 내가 만난 건 나를 속이기 위해 어설픈 남장까지 감행한 여자였지. 처음엔 경멸스러웠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 얼굴로 날아오는 칼을 잡아챘고 JX의 보안망을 유령처럼 뚫었으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총구 앞으로 뛰어들었지. 신유아 씨, 당신은 내 예상을 3번이나 깼어.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 인정이라는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JX는 약자와는 동맹을 맺지 않아. 나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가치와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거야. 신유아 회장, 그 계약을 받아들일 텐가?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고 동시에 유하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세워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비밀과 가면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유하는 서류철을 덮었다. 선진그룹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강태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즈니스는 끝났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 쪽으로 향하다가 문고리를 잡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계산된 것 같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긴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기업 간의 계약은 이것으로 됐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남았군. 유하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첫 번째 맞선, 그건 완벽한 실패였지.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당신을 경멸했으니까. 강태무가 슬링을 고쳐 매며 말했다. 나는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해. 그날의 실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겠어. 유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제안하지. 새로운 맞선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낯선 제안이 담겨 있었다. 내일 저녁 신유진도 팬텀도 아닌 선진그룹의 신유아 회장으로 그리고 JX의 강태무 회장으로 위장도 비밀도 계약도 없이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것은 회장의 명령도 고용주의 지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지극히 강태무다운 방식의 데이트 신청이었다. 유하는 타버린 팬텀 계약서의 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새로운 미래가 담긴 파트너십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은 남자,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도 그것을 덮어준 남자, 그리고 자신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신유아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녹이는 듯했다. 좋아요, 강태무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그 효율적인 제안 받아들이죠.